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눈밀협회 정혜섭 전문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내 해외 사례로 보는 ESG 경영 트렌드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네, 목차는 이렇습니다. ESG 이해의 해외 ESG 동향, 국내 ESG 동향, ESG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라는 부분으로 이야기할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ESG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ESG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해외 ESG 동향은 어떤지, 그 다음에 국내 ESG 동향은 어떤지를 말씀드리고요. 자, 먼저 여러분들 ESG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 글로벌에서는 2018년도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이제 언론이라든가 이제 구글 검색량이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 말에 언론 보도라든가 ESG 검색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ESG 경영 사각지대를 없앤다. 전담 컨트롤 타워를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대통령 직속 ESG 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탄소 중립 위원회를 폐지를 하고 ESG 위원회로 통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2020년 이제 그러면 ESG가 어떠냐라는 부분을 민간과 공공으로 좀 나눠서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우선 민간은 ESG 경영이 기업의 화두가 됐습니다. 특히 기업의 CEO분들이 ESG 당담 직접 총괄하는 형태가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ESG 가치를 담는 ESG 헌정을 제정해서 기업의 미션이나 비전을 ESG로 다 녹이겠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금융 부분이 이슈이기 때문에 규제 강화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든가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도 다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든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는 지금 현재 150여 개 기업이 쓰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2025년까지는 한 700여 개, 800여 개 기업들이 이제 무조건 써야 된다는 시기가 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해관계자들이 요구가 좀 변화가 있는데 특히 MZ세대 또는 협력사 또 소비자들이 같이 소비를 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이 변화되면서 많은 민간 기업들이 ESG 경영을 기업의 화두로 뽑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공공 팩트로 가면 많은 공공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나라장터를 보시면 ESG라는 키워드로 사업 규모가 2020년도에는 6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59억이었고요. 2025올해는 4월 15일 기준으로 45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공공 팩트에서도 ESG라는 키워드로 사업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공공에서는 이제 작년 12월에 산자부에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연말 돼서는 항목별, 규모별로 상세한 목록을 발표하겠다라는 지금 실정입니다. 다들 ESG는 다 들어보셨죠? 이제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거고요. 환경, 그 다음에 사회, 지배구조, 기본적으로 이제 비재무제표를 뜻합니다. 기존에 많은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중시했다면 이거는 비재무제표라는 부분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ESG가 뭐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ESG 시대에는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가치, 재무제표적인 부분도 중요시하면서도 비재무적인 제표, 사회적 가치도 같이 이루는 이 도표가 우리가 생각하는 ESG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돈을 벌었다, 어떻게 돈을 벌어서 지역사회에 공헌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화두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ESG 시대에는 ESG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왼쪽 화면에 보시는 왼쪽부터 보시면 코로나 이전에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부분에서 많은 주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표 보시면 코로나 시대 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렇게 ESG 경영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제가 빨간색 브랭크로 쳐져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고객 만족이 우선이었습니다. 고객 만족. 코로나 시대에는 고객 가치가 변화가 됩니다. 마스크를 안 쓰면 식당도 못 들어가고 어디도 못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고객 가치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고객보다는 나의 건강, 우리 직원의 건강,
안전 관리가 우선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객 가치가 확실히 변화됐던 시기인데요. 우리 가족이, 우리 직원이 우선인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ESG 시대라고 하면 솔직히 모르겠다, 너무 포괄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우리가 생각지 못한 ESG 경영 시대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 ESG 경영이 왜 이렇게 중요해졌냐?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제 금융 부분에서도 뿐만 아니라 많은 기후 변화에서도 그렇고 이제 규제들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연기금이라든가 자산 운용, 또 블랙락, 블랙락도 유명한 얘기도 있죠. 이제 투자자들이 요구가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기업 평가할 때도 이제는 돈을 얼마 벌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벌었냐, 어떻게 잘 썼냐라는 걸 평가하는 부분이 또 생겼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MZ세대를 비롯한 가치 소비가 늘어나면서 고객들의 요구가 증대되는 이 4가지 이유로 ESG 경영이 더 화두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 표면적으로는 착한 기업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업이 가진 숨은 리스트를 찾아내고 기업의 가치를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ESG 경영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ESG가 왜 화두가 됐고 ESG에 대한 이해를 좀 했다면 이제 해외 ESG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ESG는 저는 국가 전쟁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글로벌 패권 전략으로 부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미국, EU, 독일, 영국 이런 많은 선진국들은 2050년에 탄소 중립 목표 시점을 정했고요. 밑에 보시면 정책이라든가 추진책의 중점 추진 분야를 보시면 다 대동소이합니다. 키워드는 그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정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한번 내용을 드렸고 이제 국가별로 보시면 미국은 지속 가능 환경을 추구하면서 자발적인 시장 주도형으로 좀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보시면 좀 민간 주도로 자발적으로 하지만 국가에서 증권거래위원회라든가 또 행정부 환경적인 부분에서 규제를 많이 가하면서 정부에서 좀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를 하되 범위 내에서 이 테두리 안에서는 자유롭게 해라라고 하는 게 미국의 정책 현황이고요. 지금 ESG는 EU가 유럽연합에 좀 선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독일이 좀 경영을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발빠르게 연방금융감독청에서 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전략적으로 ESG 평가 방식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 표의 아래에 보시면 독일은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세부 전략을 구성을 하고 달성하지 못할 시에는 문제점과 해결책을 강구해서 다음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좀 법에 좀 유연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이제 가이드라인 한번 보시면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좀 법적인 게 좀 유연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지속 가능 보고서라든가 공시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 되어 있다. 독일 부분이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랑 가까운 일본과 중국은 어떨까요? 일본은 좀 친환경의 대세입니다. 일본은 지금 현재는 의무화가 아니라 그냥 정부에서 실무 지침서를 내려서 환경 부분을 많이 중요시하고 있고요. 탈탄소 중점 정책이 그린 성장 전략이라 해서 이 내용표를 보시면 이 표 한 장에 이제 모든 ESG 정책이 다 담겨져 있는데 다 녹색으로 표현한 만큼 다 환경으로 생각을 하겠다. 특히 왜냐하면 일본은 인구적으로 노인들이 많고 최대한 신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환경적으로 나아가겠다. 그러면서 금융적인 지원도 최대한 하고 또 투자도 확대하는 환경적인 부분을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중국은 앞서서 목표 시점 2060년에 했던 것 마찬가지로 현재 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화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ESG에 대한 의식은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중국 기업들이 해외로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출할 때 다 이제 탄소 국경세라든가 이런 걸로 제약을 받으면 불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의식은 커지고 있습니다만은 국가에서 나서서 공시 의무화 규정은 아직은 없다. 그래서 자발적 ESG 공시 비중은 선진국 비해 낮은 편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표의 아래에 보시면 평가 결과를 0에서 10점 점수제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여기 블랭크를 쳤냐 그러면 이게 더 직관적으로 들어와서 그래요. 우리는 평가를 할 때 평가 기간마다 좀 다르긴 한데 A 플러스가 있고 A가 있고 A 마이너, B 플러스 B, B 마이너
뭐 C 플러스 C, C 마이너 가는데 여러분들 B 마이너 그러면 느낌이 어떠세요? 그래도 뭐 선방하고 있네, 잘하고 있네 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근데 그걸 점수화로 하면 B 마이너는 40점입니다. 40점. 40점이면 되게 못하는 거가 아닌가요? 우리가 보통 대학교 다닐 때 B학점 그러면 한 80점, 90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좀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점수제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0점, 10점, 20점 이렇게 낮게 평가되면 준비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평가는 B로 해버리면 남들이 봤을 때는 B 뭐 괜찮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B는 높은 점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이런 점수제로 하는 거는 우리가 배울 만하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 기관에서 이런 거 공시제도하고 평가를 할 때 A, B, C, D가 아니라 점수제로 하는 것도 더 직관적이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나라별로 좀 요약을 하면 글로벌 자금시장 내 ESG가 신표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ESG 경영을 선언하고 협력업체 전체로 이제 ESG 경영을 이제 확산하고 있고요. 아리백, 텍소노미 이렇게 많이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특히 최근에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 아리백이 뭐죠? 뭐 텍소노미가 뭐죠라고 이슈가 됐긴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은 완전히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국가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40년간 이어져 내려오던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어져 내려오던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작은 정부, 큰 시장이 이제는 좀 바뀌는 트렌드가 가고 있다.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게 많은 선진국들이 이제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ESG 또는 방역을 잘했다라고 많이 칭찬을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겠죠. 근데 많은 선진국들은 이제 공공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요 ESG 규제 동향을 보시면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기후공약 실현에 선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기후공시를 이제 의무화를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에서도 이사진 다양성 증진을 위한 의무화 제안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성은 좀 인권이라든가 뭐 성소수자 같은 부분인데 좀 우리랑은 좀 덜 떨어진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EU는 기후 대응 법안 패키지를 통해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인지한다. 그리고 35년부터는 연내 내연 기관차 판매 금지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또 기업 공공망 실사 법안을 추진을 하고요. 또 친환경 배터리 규제안을 발표하고 여러 가지들의 규제를 정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그 틀 안에 이제 다 넣기 위한 이제 많은 거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을 시행하도록 행정명령 다 내렸고, 그전에는 좀 자율적으로 맡겨놨다면 이제는 정부에서 좀 규제를 할게. 그래서 1.5도씨 기후를 내려야 돼 라고 해서 하는 부분이 나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공공에 계시는 분들은 더 역할이 커졌다, 일이 커졌다라는 게 저의 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ESG 다른 나라의 이제 선진국들의 기업들 또 나라 국별로 좀 사항을 보면 4가지 유형으로 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투자자 글로벌 기업 요구에 따른 ESG 경영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도 이제 투자를 안 하고 그다음에 계속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인권 보호가 강화되고 다양성이 제고되는 거에 따라서 요 표에 보시면 이제 많은 나라들이 또 많은 나라의 기업들이 그에 맞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의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있는데 여기는 작년 2분기부터 임원들 급여에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반영을 해서 감축을 하면 급여를 올려주고 감축을 못하면 급여를 깎겠다까지도 이제 하고 있고요. 프랑스 에어버스의 프랑스를 보면 이제 비행기도 이제 수소로 연료를 한 비행기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인데 최근 여러분들도 해외여행 많이 지금 이제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많이 못 가셨죠? 그래서 프랑스는 작년에 국내선 2시간 반 이내에 항공은 무조건 못 띄우게 법으로 막았습니다. 무조건 이제 차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항공이 움직일 때 많은 이산탄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항공 운영을 막았어요. 국내선 2시간 반 이내에는 항공 운영을 못하도록 법으로 막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항공사 면세점을 살린다는 이유로
무착륙 항공 그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선진국들이 한국을 좀 비평했던 사례들이 좀 기억이 나는데 그게 우리나라 언론이라든가 뉴스에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해외와 우리가 좀 다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ESG가 시대고 오고 하면서 기존의 사업 재편 또는 신규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사례들이 이제 기업들이 탈바꿈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오일 매니저, 내연 기관차 등 이런 사업 비중을 줄여가면서 저탄소 분야로 사업 재편 및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오일 매니저, 그러니까 석유를 생산하는 기업의 사업 전략들이 이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 거죠. 전기 자동차가 보급이 되고 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내연 기관차도 이제 유럽에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35년 이후부터는 내연 기관차가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사업을 재편하거나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영국 네덜란드 쉘이라는 회사를 보면 이제 석유가스가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 회사로 이제 전기 회사로 타일 바꿈을 시도하고 있고요. 이제 풍력, 태양광, 수소를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저탄소 기술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풍력 또 뭐 그 태양광 이거 다 합쳐서 10%도 안 됩니다. 2점 몇 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주요 선진국들은 10% 이상이 다 넘어갔고 북유럽의 한 나라는 90%까지도 올라갔던 사례들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대로 계속 기존 사업 재편 및 신규 사업기의 발굴 부분을 보면 이제 GM이라든가 르노라든가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난리가 났죠. 우리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다 100% 신재생 에너지 회사로 다 바꿔야 되고 바꾸려면 공장도 다 바꿔야 되고 설계도 다 바꿔야 되고 다 바꿔야 되는 시기가 이제 왔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 사업 모델을 토대로 ESG 요소와 접목해서 신사업을 발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도 대형마트라 그러면 좀 우리 도심지에서 좀 멀리 떨어진 대형 창고 같은 곳에서 대형마트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더 많이 싸게 하는 형태로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뭐라 그럴까요? 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24 같은 이런 작은 매장들이 이제 신선함과 로컬 이런 중심으로 중소형으로 최대한 소비자 가깝게 다가가는 형태로 바뀌고 있더라. 까르푸다. 예. 그래서 이제는 교외로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 나가면 자동차에 이제 이산화탄소도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고 또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 가격으로 누구나 접근 가능한 유형의 매장 형태로 까르푸가 탈바꿈하고 있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ESG 투자 자금 유치를 통해서 스타트업의 성장 자본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 의사 결정을 할 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스타트업들은 재빠르게 판단을 하고 실행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진 외국 기업들은 주변의 스타트업들을 상당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스타트업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그런 걸 활용한다든가 그리고 정보가 있어서 준비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대기업들이라든가 공공기관들이 그런 데이터를 스타트업에 주고 스타트업들이 가진 기술로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형태가 많더라. 그래서 많은 선진 기업들이 주변에 스타트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같이 성장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빨리 못하는 거를 스타트업들을 활용을 해서 많은 사회적 문제라든가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오더라. 상생하는 형태로 많이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많은 좋은 스타트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에 계시든 민간기업 또 지자체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주변의 스타트업들을 많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또 지금 정부가 공공 데이터가 다 개방하게 되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스타트업 하신 분들은 그런 공공 데이터를 요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받아서 필요한 부분 받아서 그걸 학습을 하고 사회적 문제를 찾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협업 형태가 이제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이제 금융권이 이제 제재를 가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권에서 기업 고객 대상으로 ESG 경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그래서 ESG에 대해서 니들 잘하고 있으면 우대를 해주고 못하면 돈을 투자도 안 하고 투자하는 거 돈을 빼겠다
라고 해버린 거고요. 만약 우리나라 사례에서도 한국전력 외국의 탄소 또는 인권 문제 때문에 네덜란드 연기금에서 돈을 뺀 사례도 많이 뉴스에 나왔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많은 금융권에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해외 기업, 나라별 그 해외 선진 기업들을 보면 4가지 사례가 있더라. 첫 번째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투자자 글로벌 기업 요구에 따라서 ESG 경영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기존의 사업 재편을 하거나 ESG 요소를 가미해서 신규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업종 전환을 한다는 거죠. 빠르게 하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주변 스타트업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성장 기회 동력을 준비하더라. 네 번째는 ESG 경영을 잘해서 금융권에 투자를 많이 받아서 그 돈으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단계로 가고 있더라라는 4가지 기준인데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4가지 형태가 띄고 있습니다. 지금 형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표에서 보여드렸듯이 많은 외국의 선진 기업들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지자체들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달, 4월달, 제가 이 부분이 뭐냐면, 제가 뒤에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지만, 제가 한국능률협회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2주에 한 번씩 제가 해외, 국내 그 ESG 트렌드를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제가 상세히 설명드릴 텐데, 3월달, 4월달 이제 해외 ESG 동향을 보면 이게 이제 색깔별로 표시해 둔 거거든요. 이제 녹색은 이제 환경이고, 파란색은 이제 사회 부분이고, 좀 회색 부분이 지배 구조 또는 이제 기타 부분인데, 많은 이제 선진국들은 환경적인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다. 탄소 국경세라든가 적용하는 품목들을 계속 늘리고 있고, 세계 최초로 무슨 배터리법을 추진하고 있고, 이제 미국에서는 스마트폰을 팔려면 재활용 합법을 내놔라라는 이제 환경적인 요소로 되게 많이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트위터는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광고를 금지하겠다.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우리나라도 페이스북이든 어디 막 기업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광고를 못하게 막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해외에서는 뭐냐면 여성, 다양성, 포용성이 이슈입니다. 사회이사 40%가 되지 않으면 이제 뭐 투자를 막겠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때 심상정 후보가 주 4일제 공약을 내세운 걸 알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주 4일제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벨기에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스페인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부터 300개 기업이 2025년까지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나라에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더라. 캘리포니아주도 주 4일제를 근무하고 있더라. 당연히 임금 삭감 없이. 이게 될까라고 지금 자꾸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앞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미래 이제 앞으로 세계는 ESG 시대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당연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이게 될까?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들이 앞으로 10년, 20년은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 시대가 될 거다. 저는 그게 주 4일제가 아닌가, 직장인으로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미국 연기금에서도 여성 이사 없는 기업 이사진에 반대표를 던질 거다. 무슨 의사결정을 할 때 다 반대표로 던질 거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여성 이사들이 없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교수님들을 비싼 값에 드리고 고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문제가 내부적으로 여성 인재를 키워야 된다라는 게 또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성이 이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마스터카드가 전 직원 보너스를 이제 ESG 목표와 연결을 하겠다. 아까 앞에서 세븐일레븐은 임원들만 연결한다 그랬는데, 마스터카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ESG 목표와 연결해서 실천하면 성과를 더 주고, 못하면 성과를 안 주고, 이제 실적 베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실적은 뭐 네가 200% 달성했어 그러면 돈 더 줄게가 아니라, ESG 목표에 대한 달성 잘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제 보너스로 간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 시장 동향은 이렇게 가고 있더라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이렇게 제가 해외적인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한테 적용할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내 사례로 가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상공의 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을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따뜻한 자본주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속가능 보고서 같은 거는 공시를 하고 이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서 민관 합동으로 움직이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게 이제 다시 탄소중립위원회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ESG 위원회로 바뀌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좀 공공 위주로 판을 깔아주고 민간이 와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직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확한 로드맵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민간이 주도를 하겠다라는 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자세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 1월 달에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국가별 ESG 신용 역량 점수를 발표했습니다. 좀 예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습니다. 144개국 중에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환경은 다 2등급 받았어요.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됐지만 많은 개수를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환경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공공 팩터에 계시는 분들은 환경에 특히 공공기관들, 공기업들은 환경에 대해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이제 사회 부분은 제가 1등급 받았지만 인구 부분 고령화가 저희들이 2등급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다라는 게 이제 무디스 평가한 건데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 관련 협의회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지배구조 부분에서 1등급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밑에 보시면 다시 빨간색 블랭크를 제가 쳐놨는데 약간 이 등급이 약간 편향적이다. 왜냐하면 밑에 자세히 보신지 모르겠는데 1등급이 긍정적, 2등급이 중립적, 3등급이 다소 부정적, 4등급이 부정적, 5등급이 매우 부정적. 보시면 편향적이지 않으세요? 매우 긍정, 중립, 부정, 매우 부정으로 가야 되는데 긍정은 하나고 중립이고 나머지 밑으로 다 부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미국이라든가 EU도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선방하고 있고 그렇게 미국이라든가 유럽도 그렇게 우리보다 많이 앞서가고 있지는 않구나라는 걸 그냥 이 무디스 평가 발표에 좀 유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나라도 잘하고 있구나라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것 때문에 또 선진국 반열에 오른 그런 게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무디스에서 평가했다고 1등급 받았다고 해서 국가 신용도랑은 좀 별개입니다. 신용도가 뭐 올라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디스에서 신용 점수를 평가한 건데 이거를 지속가능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해라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거기 때문에 참고용입니다.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나오고 있느냐? 작년 8월 달에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이 이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투자, 민간 생태계, 정부로 나눠져 있고요. 현재 ESG 생태계 조성 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직은 초기다. 정부에서 초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기업은 대기업 중심으로 ESG 경영을 확산을 하고 중소, 중견기업들은 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투자도 이제 그린워싱, 소셜워싱, 패싱, ESG 워싱 이렇게 패싱한다. 그러니까 말로는 ESG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니까 ESG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신뢰성 저하 부분도 있을 거고. 지금 ESG 관련된 평가가 600개가 넘습니다. 평가라든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기업과 투자자들 간에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작년 12월 달 KESG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꼭 평가 기준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가이드는 아닌데 그건 제가 좀 뒤에 설명드리겠고요. 정부에서도 산업 환경부 분야별로 정책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정책과 부처 간의 연계성을 좀 확대해서 시장이 좀 걱정하는 부분을 없애겠다라는 부분을 발표를 했고요. 혹시 이 자료 인프라 확충 방안 이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혹시 직접 찾으셔야 되는데 못 찾으셨다 그러면 나중에 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다시 다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확충 방안 내용을 보시면 제가 또 빨간색 블랭크로 쳤는데요. ESG 경영을 확산하겠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ESG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확충하는 데 도와주고 대기업들은 너희 듣기만 잘하지 말고 공국망 함께 협력업체들한테 전파도 하고 교육도 시켜주고 해라. 그럼 인센티브를 주겠다. 중소중견기업들은 대기업이 요구를 하니까 그게 따라야 되는데 그 인력이 없다.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해주겠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업 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다리를 놔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빨간색 블랭크는 공공 부분이 먼저 앞장서서 ESG 경영을 선도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공기관들은 이제 ESG 실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경영 평가에도 이제 ESG 요소 강화해서 사회적 가치 부분에 대한 배점이 높아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KESG 지표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는데요. 4개 영역에서 총 61개 진단 항목이 나왔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열린 ESG 포럼을 한번 참석했었는데 산자부 문순국 장관님이 발표를 하셨어요. 발표를 하고 참가를 했는데 참석하신 분 중에 KESG 그 지표를 왜 정부에서 발표를 하냐, 이거를 민간이 하게 해야 되는데 정부가 발표하는 순간 민간은 혼란을 준다. 정부가 민간을 다 잡으려고 한다라는 거를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문순국 산자부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 그러면 미국이라든가 EU라든가 그 나라 그 대륙에서 자기들만의 ESG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탄소 국경세 같은 것처럼 세금을 때리는데 근데 거기 ESG 요소들을 보면 다양성, 인권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인권은 우리나라의 성소수자라든가 흑인이라든가 소수민족 이런 데에 저희들이 해당이 사항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해당 사항이 안 되면 점수가 안 되면 평가를 못 받으면 이제 저희가 관세 때리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우리가 선정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한국 정부가 선정한 ESG 가이드라인을 잘 지켰기 때문에 너희들 관세 때리지 마라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거지 이거를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만든 것 같다라는 또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올 연말에 이제 업종별, 규모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제시를 하도록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ES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강화가 되고 더 세밀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5월 3일 날 이제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ESG 요소가 뭐가 있을까라는 걸 조사를 해봤는데 보통 정부 부처에서는 기재부, 산자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이런 부처들이 ESG와 많이 연관되어 있고 각 부처별로 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많이 좀 혼재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내용도 보시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서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하는데 ESG 역량을 강화하겠다. 민간업체도 경영 지원을 해주겠다. 이어서 말하는 민간업체는 중소중견기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자율 책임 역량 강화라는 4가지 키워드로 제공하겠다는 거고 산업부에서는 성장 지향형 산업 전략을 추진하겠다. 즉 중소중견기업들이 ESG 경영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지속가능성장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게 아니라 신설 검토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KESG 라인을 더 고도화해서 기본적인 것만 나온 게 아니라 업종별, 분야별로 상세하게 가이드라인을 줘서 응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특히 이제 소셜 텍소노미라든가 그린 텍소노미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원전을 포함하겠다 말겠다 부분 이슈가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포함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고요.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제 세제 지원도 강화하겠다라는 부분. 그다음 환경부에서는 이제 녹색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ESG 종합 컨설팅을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하겠다. 그리고 2026년까지는 환경 표지 대상 품목 확대해서 인정 기준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제 윤석열 정부 과제가 나왔고요. 이거를 다시 좀 상세히 좀 풀어서 제가 이렇게 드린 건데 이제 앞에 탈원전 정책에서 친원전 정책으로 가고 이거는 원전은 이제 K 텍소노미 원전을 포함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이상 감축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발표였는데 감축하는 거는 이 수치는 동일한데 가는 과정을 좀 수정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이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9월 달부터는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시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 인제 예산제를 적용하겠다. 온실가스 감축 인제 예산제는 정부 예산이 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서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이제 탄소 중립 지원 센터를 설립을 해서 2027년까지는 100곳 이상 늘리겠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 되게 또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가능성장위원회를 신설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검토하겠다. 그리고 소셜 텍소노미. 그전에는 환경 텍소노미가 이슈였다면 이제 소셜,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 있으신 분들이 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인데 소셜 텍소노미를 신설해서 가이드라인도 만들겠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연계 모델을 확산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아까 환경부에서 얘기했던 녹색 산업 규모를 늘리겠다. 어떤 부분에서 기후테크,
환경 IoT, 바이오가스 이런 분야에서 녹색 사업을 늘리겠다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ESG에 대한 주요 과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그 강의 내용은 나중에 정성재 대리님한테 얘기를 해서 다 배포 가능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 뭐 심하게 메모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내용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UN SDGs 이게 또 이제 ESG 목표로 가기 위한 과정인데요. 이제 17개의 목표가 있는데 SDGs가 뭐냐? 전 세계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2030년까지 공동 달성하기로 UN 총회에서 합의한 17개 정책 목표고요.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라는 포용성이 목표 달성의 핵심입니다. 이 포용성은 소셜, 사회 부분의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관련된 기관이라든가 사람들이 포용성을 되게 중요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17개 분야를 다시 5개 P로 나누는데 People, Planet, 프로스퍼리티, 피스, 파트너십, 그러니까 사람, 지구, 번영, 평화, 협력 5P로 나눠져 있습니다. 5P로 나눠서 이거를 총 231개 지표로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형태가 있는데, 그래서 산업 영역에서는 이제 SDGs 17개 중에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되겠고, 지구 영역에서는 6번, 12번, 13번, 14번, 15번, 그리고 번영 이제 경제 부분이죠. 경제 부분은 7번, 8번, 9번, 10번, 11번, 평화는 16번, 협력은 17번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많은 공공기관 또 많은 민간 기관에서 ESG를 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그 예로 충남 당진시가 지금 현재 좀 지자체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17개 목표치에 해당하는 시의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걸 다 하고 있다. 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공무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자동차가 많이 타면 탄소 배출이 많이 되니까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에코바이크라는 어플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어플을 누르고 자전거를 많이 타는 사람들한테 1년에 한 번씩 뭐 포상을 해주는 또 시민들한테 포상을 해주는 제도도 하고 있고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더라라는 게 부분에서는 좀 되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지자체 부분이고요. 지금 시작한 지 50분이 됐는데 제가 한 10분만 쉬었다가 할까요?